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저희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의 시간입니다. 이제 뭐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들이 거의 이제 중반전을 향해 치러가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뭐 어느 당 또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오신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이죠. 우리 이명재 민들레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예. 먼저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송기호 예비 후보라고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으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그렇죠. 이번은 이제 21일 날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죠. 네. 밤에. 그리고 같이 경쟁하셨던 후보가 2명이 더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우리 민주당에서 아주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네, 박지원 전 비대위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홍성용 전 시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제 3사람이 경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지원 이제 그 같이 경쟁을 했었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호불호가 워낙 그 분명한 분이라서 그리고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근데 아주 흔쾌히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함께 그 이제 송파 을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던 것 같아요. 네, 선전하신 우리 박지원 후보님, 또 홍성용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시민과 또 당원이 원하는 결과 꼭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총선은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이 이제 선택을 받았지만 아마 이 같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는 교훈을 얻었을 거다. 그리고 경험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어쨌든 이 송파 또 을 지역은 또 굉장히 이 여야 모두 굉장히 격전지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곳이라서 아마 송기호 변호사님은 두루 언론에서 또 관심을 또 가질 것 같아요.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당원 또 시민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경제, 또 지금 외교 통상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바로잡는 그런 총선이 되도록 꼭 잘해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하고는 우리 이명재 민들레 대표가 두 분이서 서로 아는 인연이 굉장히 깊죠. 네, 대학 때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총선 출마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에 대해서 우리 이명재 대표가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데, 네, 송기호 이제 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송기호 후보 우리 이명재 대표는 어떤 점에서 이런 분은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송 변호사님은 이제 농업 문제 전문가이고요. 네. 농업 문제에 한기를 걸었죠. 지금 대학 이후로. 또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이제 관심이 통상 문제로 발전돼서 또 통상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2008년도에 이제 그 광우병 네, 그 사태 그렇죠. 때 제가 네.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 송 변호사님한테 많이 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자 그것이 국제통상규범에서도 허용된다. 네, 그런 법리를 세우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통상법에서도 자국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은 이제 다 통용되고 있죠.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국제 통상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게 대형 로펌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죠. 길거리로 나와서 뭐 시민 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 국제 통상 분야의 변호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돈벌이로서보다는 일종의 운동의 연장에서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은 또 이제 한국이 어쨌든 통상 국가잖아요. 그래서 농업 문제와 통상 문제를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거기서 어떤 한국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진작에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야 될 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못했다 하는 이런 비판들을 들을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대학 때 인연이 있다고 좀 전에 우리 강진구 기자가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 송 변호사님은 애초에 요새 이제 흔히 누군가 얘기하는 이른바 대학의 운동권이에요. 그때 왜 그 강의실 대신에 거리에서 또 다른 어디 뭐 농촌에서 공장에서 자기 그 청춘을 아까운 청춘을 보냈어야 됐는지 사실 우리 송 변호사님이 지나온 삶을 보면은 상당히 유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 변호사님이 걸어왔던 지난 한 40년 동안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오늘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더듬어 가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운동권에 대해서 이런 온갖 그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눈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많은 허튼 말들이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이거 왜곡된 얘기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송 변호사님도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이었나요? 그럼? 지금 우리 헌법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이른바 그 운동권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된 네.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즉 정말은 남용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저는 우리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가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헌법은 4.19 민주혁명 또 6월 항쟁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단히 땀 흘려온 우리 국민들의 헌신 이 기초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이 운동권인 거죠. 네. 그래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우리 헌법이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가열찬 노력, 그 피땀,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함부로 운동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치 우리 헌법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갈라치게 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고 비난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또 우리 민주주의를 더 풍부하게 하고 회복할 것인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김종인 그 전 이제 국힘당 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그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의 정신이 될 수 있냐? 헌법을 바꾸자는 건가요? 헌법을 없애자는 건가?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제대로 된 사회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오로지 강의실에서 사시 공부에만 진력을 해서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자신의 이력들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는 게 아닌가. 일종의 운동권, 사회운동에 이제 그 헌신했었던 그런 청년들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저희 그 뉴탐사 그 권지현 기자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아버지가 아주 그 90년대 유명한 그 춘천 청주 지역의 악덕 기업이 있습니다. AMK라고. 그 거기서 어마어마한 노동 탄압을 했는데 그 AMK의 대표가 그 한동훈 위원장의 부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권 청산하는 게 과연 그 어린 시절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이 노조 때문에 내가 회사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머릿속에 좀 강하게 쇠뇌가 돼서 운동권에 대한 그런 적의감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래의 타고난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사실 이런 마음 자체가 일종의 운동이죠. 사람의 삶이 다 운동이듯이.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한 그런 무지를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굳이 세상에 운동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또 사람의 삶에 운동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할 때, 굳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운동권과 다른 운동권의 경쟁인가요?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역사를 퇴보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운동이라는 말이 법률에 들어간 게 아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죠? 그거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 사회가 중요한 민주주의 전진을 이루기 위한 참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자꾸 이제 뭔가 국민을 더 통합시키고 앞으로 좋게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꾸 국민의 일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허구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우리 송계 변호사님 사실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운동을 좋아했어요. 어떤 운동이냐? 운동. 야구. 야구가 아니고 스포츠. 야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낭만적으로 보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야구복도 실제로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 운동을 포기를 했죠. 다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시에 80년대에 한국 사회에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대학에 가졌었던 그 운동권 학생으로서의 그 순수한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제 자기가 운동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의 훈장에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이제 그 권력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활용하고 또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하나의 뭐 패거리 문화를 또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제 뭐 비판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그런 운동권들에서 비롯된다고 보지는 않고 그건 개개인의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운동권 출신 변호사긴 하지만 이 변호사로 사회에 나오셔서도 계속해서 그 대학 때 가졌던 그 꿈, 그 소신, 그 가치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거의 한 길을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도 역시 사회운동의 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송파 또 을에 있는 주민 당원들이 이 공직 후보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 먼저 그 어떤 길을 걸어봤는지 한번 좀 보기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 가장 최근에 송 변호사님이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통상 전문 변호사로만 알려졌었는데 이 양평 그 고속도로 게이트에서도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송파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송파에서 마을 변호사 활동을 오래 했거든요. 송파 학교 폭력 대책도 관련 변호사 업무도 했고요. 근데 워낙 송파에서 중요한 현안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지금 양평구부터 콩파구까지는 분노벨트다. 민들레에서도 이제 그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지역구에 있는 그 송파구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 아, 그렇죠. 제가 송파에서 마을 변호사 활동도 한 8년 이상,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변호사 활동도 했는데, 송파 지역의 여러 현안을 송파 시민사회와 같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가 애초에 이름이 송파 양평고속도로예요. 아, 송파 양평. 예, 출발점이 송파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가 흔히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그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송파의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워낙 이제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 한번 두물머리 한번 갔다 옵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흔히 말하는 부부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로 송파 분들이 양평 두물머리 가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너무 정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 지금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이게 잘 개통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틀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송파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죠.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우리가 요구하고 특히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우리 서울 그리고 양평 많은 분들 이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국정조사가 무산됐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의장을 뽑을 때 그냥 선수가 많다, 다선이다 이렇게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시민과 또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국회 기조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시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 선부터 가로막혀 있습니다. 네. 뭐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 국정감사를 이제 수용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걸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좀 기존의 제도를 확 바꾸면 좋겠다.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국회를 봤을 때 가령 다선이 국회의장을 하고 마치 국회의장이 되면은 뭔가 여야의 그런 걸 이렇게 떠나서 초월하고 초연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국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국회야말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안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서울 양평도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 1조 8천억이나 되는 큰 국책 사업이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누가 그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비밀의 문만 열리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국정농단이 당연히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그런 잘못된 국회 구조가 있는지를 정말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 이제 총선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이런 차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결국은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국민의 대표자, 우리 국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죠. 네. 권력이죠. 네. 그 권력을 헌법 정신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데 아예 국정조사조차도 못하고 지금 국회가 끝나버리잖아요. 네. 예전에 뭐 우리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군사 정권 시절 또 뭐 김영삼 정권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도의 권력을 그 사유화한 사건이 이런 게이트가 터지면은 사실상 이건 그 자체로 이건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그죠? 네. 네. 그럼 정권이 뭐 진짜 심판을 좀 받았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게 그냥 슬그머니 좀 잊혀져 가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 국정조사 또 특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양평에도 자주 가고 또 강동도 그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또 양평 같이 연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이 밝혀졌어요. 이게 애초에 원안이 있었는데 이게 단 한 번 현장 방문하고 나서 그 용역 관련 계약 체결 12일 그 자료를 보니까 12일 만에 바로 새로운 종점안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사는 송파도 최근에 이제 송파구에서 최초로 마을버스를 이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노선, 서울시 노선버스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권역에서 꼭 필요한데 너무 좁으니까 이제 거리가 짧으니까 마을 그 각 구 마을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예 없다고 이제 마을버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마을버스도 역시 그 시민들, 주민들에 따라서 뭐 한 번 더 진행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작은 마을버스 노선 하나 바꾸는데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1조 8천억 그렇죠. 고속도로 정점을 이렇게 이거는 정말 사유화죠. 국정농단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권력 게이트죠. 네. 그럼요. 네. 대통령 탄핵과 이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고, 우리 좀 전에 국회의장의 그런 그 처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때 취했던 태도는 사실 뭐 여야 간의 갈등의 조정, 뭐 화합,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국회의 권능 자체에 대한 포기라고 봐요. 그럼요. 행정부의 그런 권력에 대한 견제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입법 권력으로서 국회의 권능, 그 국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정치라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갈등을 제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갈등을 최대한 선명하게 하고 드러내고 나서 그 후에 이 진상이 어떻게 하는 것을 규명하고 그러면서 화합이든 또는 뭐 통합이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갈등의 노출 없이 화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합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 역대 결정들이었죠. 이제 그 국회의장들이 이제 그 국회의장을 잘했다는 평가를 그 받는 것은 결국은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는다. 어느 한쪽 자기 소속 정당만의 그 편을 들지 않았다. 굉장히 자기는 중립적이고 국회를 운영했다. 이제 이런 평가에 이제 그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의장도 결국은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기로 있던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해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그런 국회를 더 이상 바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그 실제 경선, 그러니까 시민과 당원이 선택한 경선을 보면은 광주 전남권에서 현역들이 대거 좀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투표로 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그렇게 교체가 된 것은 그만큼 새로운 정치 그리고 이를테면은 현역 국회의원들 어떤 연합체와 같은 식으로 되는 당 그런 당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결국 국회로 그 범위를 넓히면 저는 이걸 이제 보수 엘리트주의의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어려워서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쳐서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으면 그 자리를 정말 그 보수 엘리트들이 딱 차지하고 마치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겉으로 해결된 것 같은 고요한 평화, 그죠? 김진표 의장은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순, 이런 질곡을 저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이번에 당원과 시민의 경선 그 투표로 과감히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갈등이 없는 그 국회를 만드는 것이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는 지난 2년 동안에 국회는 뭘 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전부 다 대통령의 거부권. 그 거부권 행사되면 국회의장으로서는 네. 당연히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적어도 본인이 아까 말한 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여야의 어떤 조정자라고 본인이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면 적어도 그것은 이제 국회라는 큰 틀 자체를 자기가 그런 역할을 자기가 갖고 있다 생각했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이 국회가 결의한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함정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한번 청와대까지 지금 청와대가 아니군요. 영상까지 행진했어야 한다고 봐요. 네. 김진표 의장은. 네. 자, 어쨌든 지금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가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본인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29일 날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처리한 거로 처리한다고 지금 이제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발표를 했던데 29일 날 그 재의결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정치력을 좀 발휘할 텐데 최소한 국회의장으로서 김건희 특검법만큼은 한번 국회의 좀 권능을 제대로 한번 좀 살렸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이 명품백 디올만 그냥 남아 있어요. 네. 말하시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되면 명품백 디올 사건을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만 만지다가 더 큰 가방 놓친다 이런 네. 사람도 썼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작년 여름철의 일이었죠. 대체로.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 벌써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것인데 원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워낙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악재가 악재를 덮는 거예요. 그 전에 악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악재에 의해서 망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1년 반, 지금 2년 가깝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치 명품백 문제가 거의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 또 이것이 물론 이 문제가 중요하긴 하죠. 상당히 상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이 하나의 문제가 지난 1년 반 내지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그 무능, 파탄, 또 실정 이상의 폭정이죠. 심판해야 되는 그 총선거의 의미를 상당 부분 좀 축소하고 있는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치 그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여당의 어떤 그 새로운 면모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2년 가까운 지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 무능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되지 어떤 이런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이런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민주당 또 뭐 이른바 이제 그 민주 진보 시민 진영에서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좀 뭔가 좀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참 그 좋은 글로 저도 잘 읽었습니다. 네. 당장 29일 예정된 그 특별검사 임명 그 법률안도 이게 명품백 법률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경제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 발전,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면 그건 당연히 통과돼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택시 기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자기는 요즘 어떤 채널도 안 본다. 딱 하나 본대요. 나는 자연인이다만 본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도 작년에 1%대 뭐 유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한 번도 특별한 어떤 국제 경제 위기가 없을 때 1% 성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지금 네. 우리가 뒤쳐졌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본질의 문제를 계속 이제 흐트러뜨리고 내부의 어떤 없는 적을 만들고 글쎄요, 저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못한 잘못된 정치로 가고 있다. 네. 뭐 경제, 그 외교, 그 안보, 뭐 모든 면에서 뭐 정치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 바로 그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디 하나 지금 성한 데가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이런 거 무능과 파탄인데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명품백이 여기서 이제 이 자그마한 가방이라고 하죠. 이 가방 하나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명품백 문제만 사과하고 해명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이 상당히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인데 김건희 명품백의 문제는 김건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의 문제는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고 윤석열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인 것이죠. 윤석열 개인만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렇죠. 그 정권을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그 한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 또 그 정치 집단들 이거를 같이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지나치게 우리가 명품백 문제 이것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검과 경계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명품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그 권력의 사유화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작은 이제 편린에 사실은 불과한 거고, 제일 먼저 이제 예고되어 왔던 게 그 관저나 아니면 대통령실 그 수의 계약을 할 때 결국은 김건희 씨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의 계약을 지금 하면서 그 예고탄이었는데 그게 지금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만 지금 알려져서 그렇지 저희 뉴탐사에서 취재한 거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또 남양주에도 한 100만 평 정도 땅을 지금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지금 최근에 고속도로가 또 거기도 뚫렸거든요.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부천에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쪽에 그 통과하는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 출구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반대 방향 쪽에 또 한동훈
위원장의 또 상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단 왜 갑자기 멀쩡한 그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일본에 왜 도대체 저렇게 일본에 그 잡혀가지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도 우리 정부가 대신 해준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일본에 퍼주게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 특히 이 부분들은 거의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정도로 해왔는데, 결국은 또 그 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이 정책 결정 위에 지금 보면 천공이라는 이런 무당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철학과 비전이 없다. 네. 우리가 2년 뼈저리게 겪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지키기는 분명히 있어요. 예.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29일 날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특검법안 재의결이 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아무도 탈락되지 않고 있잖아요. 거의 현역 의원도 지금 컷오프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요. 네. 하다못해 다 경선을 다 주는 거죠. 네. 심지어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렇게 조사를 받았던 그런 현역 의원들도 다 지금 네.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 국민의힘 공천도 저는 김건희 특검법안을 막아내는데 온통 초점이 두고 있는 거죠. 심지어 네. 우리가 어떤 다당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큰 토대를 생각할 때 그 토대를 쌓아가는 이 당의 공천을 무엇이 가장 관통하고 있느냐? 저는 김건희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본 윤석열 정부는 없어요.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건희 지키는 확실히 있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보면 스스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걸려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4월만 좀 기다리고 좀 있는데요. 뉴탐사에서도 뭐 지금까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김건희 씨 또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뭐 조금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또 뇌리 속에 지금 사라져가는 일들이 있죠. 바로 이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인데요. 이미 이제 일본이 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또 송기호 변호사님이 또 가장 앞장서서 또 활동을 이 문제는 중요한 국제법 또 국제통상법 외교의 사안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 소송도 한 10년 했거든요. 저도 이거 앞으로 끈질기게 우리가 가져가면 저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흘러나오는 오염수 또 저장된 오염수 이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일 날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나 받았는데 일본의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일본 정부가 했으니 명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평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객관적인 정보예요, 자료. 그러니까 한번 판결문을 네.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요 판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원고가 돼서 네, 진행을 제가 했나요? 네. 원고가 돼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피고로. 작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제기를 했고요. 요 청구 취지는 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그렇죠. 사안이 뭔지.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공개하라. 일본에게 뭘 요구했느냐, 일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지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안전성 평가를 그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1차적인 자료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달라 할 건 달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일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어떤 수준과 정도에서 일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비공개 사유가 뭐냐면 그것이 알려지면 네. 국익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에게 이야기했죠. 아니다. 이 문제야말로 네. 공개하는 것이 우리 국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정부가 어떠한 근거, 어떤 판단에 어떠한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론에 이르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저기 나옵니다만. 네, 저 한번 그 법원의 판단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에 인접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 오염 및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위해의 우려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매우 중대한 공적 사안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심도 있게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등 그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예. 지금 이게 판결문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정부가 어느 정도로 잘 검토했는지, 네. 일본에게 제대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공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판결이 제대로 났고, 네. 그래서 드디어 정부도 이 판결을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소를 안 했습니까? 예, 어제까지 항소 기한인데 항소를 하지 않아서 아마 내일이나 아마 모레쯤 도대체 일본에게 뭘 물어봤는지 그게 들어오면 꼭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 정부의 공개 청구,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상대로 뭘 요구를 했는지 부분들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내려진 건 상당히 매우 이 보도 가치가 높은 사안인데 왜 이게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오늘에 알게 됐네요. 네. 뒤늦게라도 민들레에서 상세하게 좀 전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염수 문제는 단지 이제 우리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에서 해양 생태계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고요. 또 거기에 방사능 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국제적인 원칙이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국제 정세 시기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또 특히 국제 원자력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굉장한 왜곡이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왜곡의 내용은 일본이 핵 오염수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네. 아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국제관계에 다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왜곡된 논리가 아직까지는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런던 의정서라고 하는데요. 그 런던 의정서 총회 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IMO라고 하는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하는 기구인데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서 사무총장도 만났고 또
그린피스라든지 다양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물질을 버리지 말라는 국제적인 요구는 확고합니다. 네. 우리가 절대 이 일본 오염수 문제가 덮는다고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제대로 대응을 하면 저는 꼭 해결될 수 있고 일본이 다른 대안을 결국은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공개하라라고 하는 거. 또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주 국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걸 요구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 하는 게 도대체 이것이 어떤 국익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네, 하지만 이 모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의아한데. 제가 이게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판결문을 한 5페이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판사들의 설명도 있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보면은 항소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 읽어보셨잖아요. 네. 그 중요한 공적인 사안이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박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 국민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그런 해야 내용의 돼. 항소장을 국가기관이 쓴다? 네.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혹시 한편에서는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또 후쿠시마 핵폐기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근데 의심이 저는 저와 들기는 하네요. 네네. 저와 네.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네. 이제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일본에게 뭘 물어봤는지. 네. 네. 그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봤는지, 꼭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봤는지. 네. 이미 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물어본 건지. 네. 제가 이건 약간 좀 사족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그 판결문에도 봤습니다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구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규제. 네.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 네. 다르죠. 다르죠. 발상부터가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예. 뭐 오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쪽 내려가가지고 뭐 원전을 계속 가장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자력 산업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원자력 카르텔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좀 더 확고화되고 명확하게 선다면 기존의 원전은 전혀 새로운 정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일본이 이 국제법에서의 해양에서의 버리는 거냐 아니냐 이걸 이 해괴한 법률로 이걸 피해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선다면 그죠? 네. 이제는 육상에서 버리는 문제도 정말로 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력 산업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값싸고 쉬운 그런 에너지 원인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해 8월 달에 일본 정부가 이제 IAEA 이제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무조정실의 차장급이 나와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AEA의 용역 결과를 이제 존중을 하고 결국은 사실상 오염수를 이제 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했던 노력은 제 기억에는 그냥 직전에 5월 달에 이 후쿠시마 원전 쪽에 시찰단 보낸 거 외에는 뚜렷한 기억이 지금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민들레 칼럼에서 이제 방사선을 시찰하는 초능력이다. 그런 글을 얘기를 썼죠. 했었어요. 네, 한번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때 일방의 일이었나요? 우리 시찰단 갔던 게. 정확한 날짜는 몇 박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기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방사능 오염수 안에 어떠한 핵종이 있고 그 핵종이 실제 생태계에 네. 축적되고 또 해저토 이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였거든요. 그것을 며칠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아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부 자신의 분석 결과가 무엇인가를 밝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부 자신의 분석이 뭐냐? 그러면은 어떠한 근거, 어떠한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그걸 국민에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걸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실제로 믿을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부 자신의 생각, 정부 자신의 결과, 분석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도 우리 이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께서 일본 핵폐수 방출의 근본 문제로 이제 플루토늄 다원주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기고를 하셨었네요. 네. 저 플루토늄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일본 플루토늄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저걸 일종의 이제 원자력 발전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일본이 이제 핵 기지국이 되는 것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 핵폐소의 안전 이런 정도의 그 문제를 국한해서 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원대한 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핵 기지가 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핵폐소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같은 일본, 그리고 이제 거기 미국도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구상에 또 한국 정부가 들러리 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이해를 하죠.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고, 그래서 방사능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 그런 기본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성규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22대 국회 이제 입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지시고 이제 선거 현장에 뛰어드시는데, 지금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 특히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반 동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정말 끈질기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 변호사님도 어떻게 이 전국 이 촛불 이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집회 참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참석도 여러 번 했고, 거기서 발언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왜 저런 전국 촛불 저런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만 해도 이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터부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약간 살짝 언급했던 그런 보수 엘리트화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어떤 시민의 요구,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
그들의 열망관들을 같이 해야 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에선가는 이제 권력자가 된 거죠. 권력자가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어떤 다른 논리에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저는 성찰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한두 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뭐 참가하기도 하고 발언도 하고 했던 모습은 저도 봤는데, 근데 여기 이제 국회의원이 여기 촛불 집회에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겠죠. 예, 그보다는 이 거리에서 이 시민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뭔가를 외치고 또 모여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열기, 그 바람, 그 요구를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라고 하는 입법 권력의 권한과 그 힘으로써 뭔가 어떤 그 시민들의 그 바람을 국회 자기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제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느냐, 이제 그 문제일 텐데, 이제 그 점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죠. 간극이 있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의 실망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그런 점도 이제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많은 이런 개혁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이제 앞으로 동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광장과 국회 간의 거리에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리고 민주당이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단결해서 제대로 싸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이제 김진표 의장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만약에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중대한 어떤 위법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수준,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것 가지고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분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차려서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평범한, 우리가 정말로 그 촛불 집회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들, 저도 우리 송파에서 어떤 분들이 가는지 다 알고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평범한, 네, 정말 눈에 띄지 않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일정 수준 이상을 해라고 요구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고 그분들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니까 단결해서 싸우는 민주당이 됐다면,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김진표 의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정말로 국회법의 문제가 김진표 의장이 안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법이. 근데 문제는 그런 법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법을 누가 방치했나요? 민주당이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단결해서 싸워내는 민주당이 되었다면 저는 이미 그런 법들을 바꿨을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정조사 자체는 지극히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틀림없이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위법사유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촛불 집회에 나온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너희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할 테니까 뭔가 제대로 찾아내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국회를, 그런 민주당을, 물론 국회가 항상 싸우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제가 말한 싸운다는 것은 뭐 의사당에서 멱살 잡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인지,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국회가 떠안아서 풀어나갈 것인지, 그걸 놓고 치열하게 제대로 싸워야 된다.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벗어나야 될 프레임이 이 착한 민주당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민주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착한 민주당,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순결한 민주당보다 강한 민주당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가 우리 민들레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유시민 작가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더 네. 나아져야 한다. 네. 이런. 네. 그런 칼럼을 쓰셨군요. 네. 이제 한번 이주에- 슬라이드 띄워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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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오늘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뭐 간단히 말하면 180석을 가지고도 일을 어떻든 간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네. 더 뚜렷한 집단적 의지를 지니고 더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당, 더 유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요구이자 바람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갈등, 뭐 잡음, 또 그게 또 친윤 언론들이 이제 이걸 이제 부추기는데 사실은 이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잡음이 없이 끝나면 더할 나위 좋지만 잡음이 없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천이란 것은 네. 우리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입법부를 이제 형성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공천된 사람을 놓고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그것이 어떤 시대 정신에 맞게 가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만 이번에 광주 전남권에서 시민과 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현역이 교체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 네. 말씀드렸고요. 저는 저도 직접 이제 21일 날 경선을 했습니다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는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잡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원칙, 어떤 방향에서 공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4년 후의 입법부가 어떤 가치에 서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까 유시민 작가 칼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되 그러나 토론을 하고 집단적인 어떤 단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공천 과정도 결국은 그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것 저는 그건 잘못이다. 심지어 저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이제 당대표 이제 법률 특보를 하고 있는데 특보분들 중에 이른바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건 제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도 세 사람 경선을 하잖아요. 네네. 이건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대표 특보인데도 불구하고 험지, 현역 의원이나 험지로 보냈고. 아니, 저는 특보에도 불구하고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네, 표현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당은 당규에 따라서 경선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절차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저도 이제 그 제 공천과 관련된 헤드라인만 잠깐 보니까 마치 당대표하고 친해서 공천이 된 것처럼 이게 말이 되나요? 경선을 3인 경선이 더구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으로 그것도 경선을 해서 공천이 된 물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경선에서 이겼을 뿐이지 아직 공천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상 또 검증을 거쳐야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어느 개인의 공천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후에 구성할 우리 입법부의 가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놓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문제 많은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다 그렇죠. 물고기에 가둬두는 과연 그런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이제 지냈던 정세균, 김부겸 이 당의 원로분들도 마치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갈등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뭐 뻔히 워낙 그 정치권에서 이제 수십 년간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뭐 갈등 뭐 소리가 불거지는 거는 늘상 있었던 것인데 마치 이재명 그 대표 체제 하에서 특정한 그 계파를 공천을 뭐 공천 학살이나 표현 입에 올리기도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이야기죠. 네. 근데 이런 계파 뭐 안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공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한 명도 컷오프 시키지 않고 다 끌어안고 간다고 얘기한다면 니들한테 지금 180석을 몰아줬는데 도대체 한 게 제대로 없는데 그러면 이걸 그 현역들 그대로 다 끌어안고 가면서 무슨 염치로 무슨 명분으로 또 표를 달라고 할 거냐. 그죠? 이런 질문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위원장을 했고 또 그래도 일테면 후쿠시마 오염수 또 검찰 독재 탄압 대책 관련하면서 많은 현역 의원들도 뵀었는데 우리 당에요. 제가 무려 3번째 말씀드립니다만 네. 한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 당원과 시민투표로 교체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아무리 그 신인에 대한 가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신인이 얻는 가점이라는 게 마치 그냥 예를 들어 100점 기준으로 하면 절대 점수로 20점을 주고 간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얻는 점수에 20%를 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20점을 얻었다 그러면은 20% 더하면은 그냥 24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과 당원의 열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국힘당으로 입당하셨던 우리 이상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 국회에 들어온 초선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음에 재선 배지를 달고 싶을 경우에는 잠잠 삼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국회에서 두드러지는 얘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언론에 타깃이 되지 말고 잠잠 조용히 국회에 있은 듯 없은 듯 저는 그분 그렇게 내부적으로 비판을 할 거였다면 그죠? 내부에 남아서 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예. 자, 그래서 그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 20%가 지금 이제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 대부분의 많은 뭐 당원이나 시민들 같은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물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떤 퍼센트나 절반보다는 밑에서 시민과 당원의 의사가 잘 표출되고 그 뜻에 의해서 공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물갈이가 많이 되면은 많이 되는 거고요. 또 적게 되면 적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21대 국회도 아마 4년 전 공천을 보면은 이른바 많이 물갈이 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는 좀 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냥 경선을 원하면 저는 누구나 다 경선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이제 사전에 적합도 조사 같은 걸 해서 뭐 적합도 조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 신청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빼고 앞에 사람들만 넣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령 순조로운 경선 절차가 힘들 정도로 너무 후보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계음으로 오는 전화기로 듣잖아요. 투표를. 근데 막 4명, 5명 되면 끝까지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많이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다 시켜주는 게 맞다. 네. 이를테면 이런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밑에서부터 시민과 당원의 의사가 좀 더 제대로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공천 절차.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직접 경선을 거쳐서 지금 이제 당의 이제 후보로 일단 지금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어떤 이렇게 가까워서 공천 막 이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의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이 틀, 그러니까 우리 당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공천은 무엇이든지 다 잘못된 것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이 틀은 우리가 꼭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했던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의 이제 지난 이제 궤적을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전에 2008년도 광우병 시루꽃을 더 많겠지만 맥주를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22대 그 국회가 더 나은 국회, 그리고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필요로 한지를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사순절 기간인 모양이에요. 네, 사순절 기간이죠. 네. 근데 우리 김군수 해방신앙연구소장님께서 이번 총선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50일째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을 주셨네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던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지. 기독교에서 중요한 시기죠. 부활절 앞두고 40일간 그래서 사순절인데, 이럴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흔히 네타시오를 많이 그런 이제 회개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소장님께서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내 잘못, 이제 그걸 라틴어로 미아 쿨베랑 쿨파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잘못을 스스로 회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악을 더 성찰하자. 그것은 이제 사순절은 이제 결국 무엇보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왜 그 같은 박해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해졌는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보려고 할 때 내 탓을 넘어서는 그 사회의 어떤 그 거대한 구조적인 악,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핍박, 고난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았는지,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 얘기했던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이 결국 고난의 원인이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 뜻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은 곧 저항절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저항절. 이제 어쨌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사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순절의 끝은 이제 부활절하고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총선 시기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총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갱생과 부활의 의미가 또 특히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번 총선에 부여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많은 걸 시사하는 우리 김문수 소장님의 말씀이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사순절의 그 고난이 우리나라의 시민들, 대중들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은 이제 우리 현재의 헌법, 우리 민주주의 기본 질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가치를 동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주의 운동을 폄하하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 역사의 퇴보다.
네, 사순절에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이제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고난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 권을 이제 남용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복 수사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이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많은 또 언론인들이 압수수색,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구속영장을 이제 2번이나 이제 청구당하는 이제 그런 뭐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그러한 숭고한 희생으로 그 밑거름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민들레 이슈톡 시간에는 항상 그 민들레를 위한 우리 시민들의 후원을 이제 부탁을 하면서 끝내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소식이,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매우 훈훈한 사연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요. 허재현 기자가 민들레에 무려 그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개척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그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허재현 씨가, 우리 허재현 기자가, 또 이제 허재현 기자가 리프렉트라고 봐야 되겠죠. 민들레에 이같이 큰 돈을 후원하게 된 것은, 이제 원래는 이제 리프렉트를 좀 더 키워보고 싶었어요. 허재현 기자가. 그래서 다른 이제 기자도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프렉트를 키우는데, 그 쓰기 위해서 그동안 쭉 적립을 해왔답니다.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그런데 그새 이제 우리 시민 언론들이 이제 좀 몇 군데가 나왔고, 이제 그 중에 특히 누탐사와 함께 민들레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키우기보다는 사실상 민들레를 키우는 것이 또 그 리포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지금 민들레가 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리프렉트 후원자분들과의 이런 그 논의를 거쳐서 민들레에 이 돈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같이 아주 적지 않은 돈을 민들레에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재현 기자와 또 리프렉트 후원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저희가 아주 값지게 쓰겠습니다. 네, 그 이명재 대표가 뭐 우리 허재현 대표의 막 사정도시 넉넉지 않은 걸 잘 아는데, 이게 3천만 원을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극구 몇 번씩이나 고사하고 사양을 했었는데 결국 그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허재현 기자가 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대학 시절서부터 이렇게 각 지역의 작은 이제 라디오, 작은 언론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항상 풀뿌리 언론, 또 독립 언론 매체를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자고, 그래서 그 리포액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시민들의 후원금들 차곡차곡 모아뒀었는데, 그 돈을 리포액트를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 민들레를, 저희 뭐 뉴탐사는 이제 출범하고 한 10월달 출범하고 나서 그래도 시민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들 어느 정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독립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전히 고생하셨습니다. 더 많은 이제 기자들을 채용을 해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뭐 더 많은 후원들 해주시면 좋지만, 이제 민들레가 특히 요즘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허재현 기자의 이 정말 쉽지 않은 이 감동 어른 사연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민들레에 있는 우리 기자들이 이번 또 특히 총선 매우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시민 언론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회원 배가 운동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송재 변호사님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전문성 갖추신 분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가장 부족한 것이 결국 그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전사 같은, 투사와 같은 이제 의원들이 참 보기가 어려운데, 전문성과 또 전투력을 함께 가지신 후보를 민주당에서 이번에 잘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드럽다고 동네에서 지적을 받다가 여기 와서 외유 내강이죠. 투사라고 하니까 네. 우리 저희들은 지켜봤으니까. 특히 또 우리 강 기자님께서 투사라고 해주셔서 정말로 투사처럼 꼭 투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이명재 대표님도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어떤 그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의 결과로는 좀 만족하기 힘든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코 지금 그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경고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보수 언론들,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그야말로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같은 선거 구도가 상당히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보수 정당, 이른바 보수 정당은 이런 선거 앞두고는 이 변신에 참 능하지 않습니까? 역대 그런 변신이 또 상당 부분 먹혔죠. 대표적인 것이 2004년이었던가요? 그 이른바 그 천막 텐트, 천막 당사였죠. 그런 이른바 그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그 변신, 포장이 상당히 통해왔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그 역대 선거의 결과들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같은 시도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랄까 사람들, 국민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시 그것에 맞서는 후보들이 강하고 유능해야 되고 그 정당이 정말 더욱더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금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그 같은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해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뭐 좀 어려운 시기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특히 뭐 이재명 대표 또를 향해서 온갖 그 저주와 조롱의 언어들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시련의 시기는 결국 예수님이 결국은 그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부활을 하셨듯이 그 총선의 우리 커다란 시민의 승리를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조중동, 이 친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4월 달에 제대로 투표하면 정말 우리 죽어있던 민주주의, 죽어있던 민생들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부활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두 분 함께 이번 총선의 의미를 함께 짚어주시면서 시민들한테 큰 용기를 심어주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